안녕하세요. 혹시 길가의 작은 풀 한 폭이나 성당 화단에 핀 꽃을 보면서 나랑 저 생명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아주 깊은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의 언어를 쓰는 거대한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정태옥 선생님의 생물의 진화 패턴 강연 영상을 보고 그 거대한 가족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강연이 최신 생물학 지식을 정말 쉽고 명쾌하게 풀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과학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본질,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적, 신앙적 성찰까지 담겨 있어서 아주 특별했습니다. 특히 예수의 사제이자 고생물학자였던 그 테야르드 샤르덱의 사상과도 맞닿는 지점이 많아서 더 흥미로웠고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생명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장대한 여정의 끝에 서 있는 나는 또 어떤 존재인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기 있는 바위랑 또 아름답게 핀 코스모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당연히 하나는 살아있고 다른 하나는 아니라는 점이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강연에서는 이 차이를 물질과 정보의 관계로 설명하더라고요. 이 관점이 정말 신선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흔히 생물과 무생물을 나눌 때 움직임이나 호흡 같은 걸 생각하는데 강연에서는 더 근본적인 차이, 바로 정보를 다루는 방식에 주목하죠.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요? 네, 바위 같은 무생물은요, 그 물질 자체가 곧 정보입니다. 잠깐만요. 바위에 정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언뜻 들으면 그냥 단단한 돌덩이 같은데 어떤 정보가 있다는 거죠? 하하,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정보라는 건 그 바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력이나 역사를 뜻해요. 아, 내력. 네, 예를 들어 어떤 광물이 얼마나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또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굳어졌는지 같은 모든 기록이 그 바위의 물리적인 형태, 성분, 즉 물질 안에 그대로 새겨져 있거든요. 아하. 물질하고 정보가 완전히 하나로 합쳐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바위의 생김새나 결을 보면 이 녀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군요. 물질을 떠나서는 정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태. 네, 이해가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만약 그 바위가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닳아서 사라진다면 그 물질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 있던 정보도 같이 사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억 년의 역사가 그냥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복제도 불가능하고 후손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생물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코스모스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거죠? 생물은 아주 기발한 전략을 발명해냈습니다. 바로 자기 몸이라는 물질과 그 몸을 만드는 설계도인 정보, 즉 DNA를 분리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분리해서요? 네. 가을이 지나면 코스모스라는 아름다운 물질, 즉 몸은 시들어서 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코스모스는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정보를 압축해서 담은 씨앗을 남깁니다. 그 작은 캡슐 안에 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됐다가 다음해 봄에 다시 물질, 즉 새로운 코스모스로 피어나는 거죠. 와, 물질은 사라져도 정보는 계속 이어진다. 바로 이 지점이군요. 강연에서 이 현상을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표현하는데 처음에 좀 거창하게 들렸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차원의 불멸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정보가 물질의 유한함을 뛰어넘어서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출발점이라는 거군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위대한 교향곡의 연주, 즉 물질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악보, 정보만 남아있으면 언제든 다른 연주사를 통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보가 본체고 몸은 잠시 빌려입는 옷과 같다니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그 생명의 정보, 그 악보는 대체 어떤 언어로 쓰여 있길래 이렇게 수십억 년 동안 끊임없이 연주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이 바로 두 번째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단 하나의 공통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언어요? 네, 강연에서는 이걸 생명의 사진법이라고 표현하죠. 사진법이요? 컴퓨터가 0과 1, 두 개 숫자인 이진법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은 아데닌, A, 티민,
T, 구아닌, G, 시토신, C. 이 단 4개의 화학물질, 즉 4개의 염기를 사용해서 생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해요. 네 글자로요? 네. 이 4글자의 조합 순서만 바꾸는 것만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단백질, 즉 식명의 부품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아니 그럼 저기 아마존 정글 깊은 곳에 사는 이름 모를 벌레부터 심해에 사는 물고기 그리고 제 몸을 이루는 세포까지 예외 없이 모두가 이 네 글자로 된 언어를 쓴다는 말씀이세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와, 이게 바로 모든 생명체가 아주 먼 옛날 단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시작됐다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사용하는 언어와 문법이 같으니까요. 됩니다. 저도 강연에서 그 부분을 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인간하고 침팬지가 유전적으로 99% 비슷하다는 건 들어봤는데 강아지하고는 90%? 네, 90%죠. 심지어 참나무하고도 약 70%의 DNA를 공유한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참나무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식물이랑 동물이 어떻게 70%나 같은 유전자를 가질 수가 있죠? 아, 그렇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어떤 유전자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주로 생명 유지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에 관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즉 세포 호흡에 관련된 유전자나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유전자처럼요. 아, 핵심 프로그램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생명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아주 오래된 핵심 프로그램들이죠. 이런 근본적인 설계도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크게 바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수억 년 동안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온 겁니다. 와, 그렇군요. 생명은 하나라는 말이 막연한 철학적 구호가 아니라 이렇게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는 사실이었네요. 맞습니다. 이제 길가의 풀 한 포기를 봐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실 거예요. 정말 나와 같은 언어를 쓰는 아주 먼 친척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에 꽂힌 같은 알파벳으로 쓰인 각기 다른 책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좋습니다. 모든 생명이 같은 언어를 쓴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렇게나 다양한 모습의 책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보통 진화라고 하면 다윈의 생명의 나무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의 조상에서 나뭇가지가 갈라져 나가듯 끊임없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종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는 그림. 맞아요. 그런데 강연에서는 초기 생명의 진화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네, 그 부분이 현대 생물학의 가장 극적인 반전 중 하나입니다. 바로 키메라 진화라는 개념이죠. 키메라 진화요? 네, 1960년대 미국의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가 주장한 이론인데 당시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비웃음을 샀지만 지금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진화가 분열과 경쟁을 통해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정반대로 결합과 협력을 통해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합이요? 잠깐만요. 그럼 서로 다른 종류의 생명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는 뜻인가요? 마치 적군과 싸우다가 갑자기 한 팀이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린 마굴리스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자, 염소, 뱀이 합쳐진 괴물 키메라의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아, 아주 먼 옛날 지구의 생명체는 모두 단세포 생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단세포 생물이 다른 종류의 단세포 생물을 잡아먹었는데 웬일인지 소화를 시키지 않고 자기 몸 안에서 함께 살도록 내버려둔 겁니다. 잡아먹었는데 소화를 안 시켰다고요? 네, 바로 이게 위대한 공생의 시작이자 키메라 진화의 출몰점이었습니다. 그 예시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만드는 작은 박테리아를 삼킨 세포가 있었는데 그 박테리아가 세포 안에서 안전한 집을 제공받는 대신에 에너지를 만들어 공급하는 영구적인 발전소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작은 박테리아가 바로 오늘날 우리 몸을 포함한 모든 동물 세포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조상입니다. 그 미토콘드리아가요? 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수백,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에너지를 만들고 있죠. 수십억 년 전에 시작된 동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럼 식물의 경우는요? 식물의 경우는 여기에 한 가지 동거가 더 추가됩니다.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 즉 시아노박테리아를 삼킨 세포 말씀이시죠? 그게 식물 세포 안에 엽록체가 되어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양분을 만들게 된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동식물의 복잡하고 정교한 세포는 사실 아주 먼 옛날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단세포 생물들이 하나의 팀, 즉 연합군을 결성한 결과물인 셈입니다.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키메라인 거군요. 그렇죠. 와, 이거 정말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야기네요. 우리는 흔히 자연을 약육강식, 적자 생존에 피 튀기는 전쟁터로만 생각했는데 네, 그런 면도 물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손을 잡는 협력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쟁을 통해 더 강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손을 잡음으로써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질과 정보의 분리에서 시작해서 모든 생명은 하나의 언어를 쓴다는 사실, 그리고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진화까지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문득 나라는 존재의 시작은 과연 어디일까 궁금해지네요. 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원소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질문이 바로 이 거대한 여정의 활용점정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주적 차원에서 바라보게 하죠. 우주적 차원에서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 중에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럼 다 어디서 온 거죠?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는 138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한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뼈를 이루는 칼슘이나 혈액 속의 철분처럼 무거운 원소들은요. 네. 아주 먼 옛날 태양보다 훨씬 거대한 별들이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며 폭발할 때 그 엄청난 에너지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별의 폭발 속에서요? 네, 그 별들의 잔해가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훗날 뭉쳐서 우리 태양계와 지구가 되었고 결국 생명의 재료가 된 것이죠. 와, 말 그대로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별의 자녀인 셈이군요. 과학이 이렇게 시적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럼 이 관점을 끝까지 밀고 가볼까? 우리의 진짜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제 나이가 138억 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하하, 그건 좀 과장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생물학적 나이는 각자 다르겠죠.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물질과 정보의 흐름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은 그 조상들로부터 인류의 시초, 최초의 생명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생명체를 만든 물질은 별의 폭발에서 왔고 그 별을 만든 물질은 빅뱅에서 시작되었죠. 그렇군요.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138억 년의 우주 역사를 온전히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야기네요. 강연에서는 우리 DNA에 담긴 30억 개의 정보가 바로 이 138억 년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는 암호라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모든 정보를 품고 있기에 완전한 존재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100년 남짓한 짧은 생을 살아가며 그 방대한 정보의 10%도 채 이해하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보이는 존재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완전한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그 완전함을 다 펼쳐 보이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은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신앙과의 깊은 연결고리가 느껴졌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하느님의 모상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 하느님의 모상? 네, 우리가 신처럼 전지전능해서가 아니라 성년 우주의 모든 신비와 가능성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만큼 귀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의미로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네. 우리 안에 잠재된 그 무한한 가능성을 모두 펼쳐내라는 격려로 새롭게 늘리면서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네. 과학이 무엇을 설명한다면 신앙이나 철학은 그 발견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죠. 정태옥 선생님의 강연이 바로 그 두 세계를 훌륭하게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과학을 통해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태옥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 생명의 놀랍고도 경이로운 비밀을 탐험해봤습니다. 생명은 정보를 물질로부터 분리시켜 유한함을 극복했고
지구의 모든 생명은 DNA라는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가족이며 그리고 진화는 무자비한 경쟁뿐만 아니라 따뜻한 협력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현 우주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완전한 존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길가의 풀 한 포기와 내가 같은 언어를 쓰고 내 몸 안의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수십억 년 전 위대한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강연에 따르면 인류는 아직 우리 DNA에 담긴 우주 정보의 10%도 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과학과 지혜의 발전을 통해 나머지 90%에 담긴 비밀을 조금씩 더 풀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 또 어떤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